그럼 이제 커머스 얘기 좀 이제 이 사단을 일으킨 주범인 커머스에 대한 얘기인데요. 일단 네이버부터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 네이버라는 회사는 참 이상해요. 얘는 검색 포털인데 쇼핑에도 점유율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 도대체 너는 뭐를 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죠. 야 물류는 누가 하냐? 그럼 제 친구가 하는데요. 대한통운 데리고 와서 하고 뭐는 누가 하냐? 그러니까 저희 뭐 얘랑 하는데요. 그럼 야 니네는 뭘 파는 데에서 검색해 보니까 리스트가 쭉 나오고. 그럼 네이버가 그 커머스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 네이버가 이제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죠. 예,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은 포털 사이트에서 쇼핑까지 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밖에. 아 그래요? 그 구글에서 쇼핑 안 하잖아요. 아마존에서 하지. 그다음에 바이두에서 쇼핑 안 한단 말이죠. 알리바바에서 하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특이하게 포털 사이트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쇼핑까지 해요. 한국의 온라인 유통시장이 파편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이 나오기 전부터 이미 시장 재편이 끝나 있었어요. 알리바바나 아마존이나 그러니까는 뭐 모바일이 나오면서 걔네 그 회사들의 역량이나 그 매출 규모가 훨씬 더 시장 점유율이 커진 것뿐이지 사실 그 전부터 이미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 다 시장 재편이 끝나 있었어요. 다 아마존이 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2013년 전 본다고 하게 되면 11번가, G마켓, 옥션, 진짜 많아요. 이메프, 티켓몬스터, CJ오쇼핑, 현대홈쇼핑, GS샵, 뭐 인터파크 뭐 다 고만고만한 업체들이 5% 사실 뭐 검색해서 뭐 살 때 자기가 어디서 사는지도 몰라요. 5% 정도 시장 점유율에서 고만고만하게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제일 좋은 가격에 제일 좋은 제품을 사야 되는데 이거를 비교를 갖다가 해봐야 되는 그런 필요가 느낀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에서 그 가격 비교를 다 했어요. 아마존 가보시게 되면 아마존은 직미의 상품만 파는 게 아니라 다른 벤더들의 상품도 아마존에서 다 팔아요. 그래서 아마존에서 그냥 다 가격 비교까지 다 해요. 그런데 한국은 이게 UF에서 사는 게 제일 싼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가격 비교를 갖다 좀 해볼 수 있는 사이트가 필요했는데 그거를 네이버가 이제 비집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네이버가 가격 비교를 통해서 이제 가격 비교 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개가 있었는데 네이버가 이제 포털이었으니까 그걸 좀 더 공격적으로 하게 되면서 시장을 재패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걸 또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그러면 만약에 한국의 온라인 유통시장이 재편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아마존 같은 회사가 나온다? 그러면 네이버의 역할이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네이버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부적으로. 2017년, 18년 뭐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5%밖에 없었는데 5% 업체 3개 합쳐봤자 15%밖에 안 되잖아요. 시장 재편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쿠팡의 시장 점유율이 이제 10%로 올라오고 11번가 뭐 이베이 이런 거 합치게 되면 이제 35% 막 돼요. 그럼 몇몇 업체만 합쳐지게 되면 시장 재편이 될 거란 말이죠. 근데 업체들 입장에서는 네이버가 굉장히 눈에 가실 것 같아요. 그쵸, 아니 그냥 소비자가 나한테 들어와서 사면은 그냥 사면 되는데 꼭 네이버 거쳐서 들어와가지고 일단 수수료를 또 줘야 되니까 네이버 입장도 골치 아프겠지만 이 업체들 입장에서도 네이버가 되게 싫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뭐 다나와 같은 데 보시면 용산 전자상가의 그 주인들이 네이버 때문에 다나와 때문에 안 되겠다. 못 먹고 살겠다 하면서 다나와에 다 올리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죠. 소비자들이 다 거기에 가니까. 그치. 그러니까 소비자의 이제 니즈에 따라서 그 시장은 움직이는 거니까. 매출이 왕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게 한국의 온라인 유통 시장이 재편이 된다는 게 굉장히 리스키한 거예요. 그러네요. 처음에는 이제 좀 가볍게 시작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는 엄청 커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네이버의 여러 수익 가운데서 쇼핑 관련해 가지고서 파생돼서 나오는 그 영업이익이 전체 영업이익이 50%가 넘어갑니다. 이거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네이버가 쇼핑을 하는 회사도 아닌데 쇼핑 때문에 50%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게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계륵도 아니에요. 그냥 망하는 거예요, 없어지면은. 그래서 네이버가 이제 야 이거는 내가 유통회사도 아닌데 유통을 하기 싫은데 할 수도 없고 근데 안 하면 또 큰일 날 것 같고 이게 어떻게 하느냐 고민을 많이 하다가 버릴 수는 없고 본격적으로 뭔가 액션을 취하게 된 게 제 생각에는 네이버 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온라인 유통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소비자 락인이 제일 힘들어요. 소비자 락인. 이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락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쵸. 내가 아무리 이마트가 좋아도 롯데마트가 바로 옆에 있으면 롯데마트 가요. 그냥 특별하게 없으면. 그러니까 거리가 락인이 되는데
온라인 유통은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거리 개념이 없죠. 예, 그러니까는 집중도가 더 커지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가격이 좀 더 싸다 하게 되면 바로 가요. 그래서 이메프나 이제 티켓몬스터 이런 뭐 마케팅 담당자들 이런 사람들 만나보면은 항상 이제 예전에 하소연했던 게 뭐냐고 하게 되면 뭔가 소비자를 유입시키기 위해서 쿠폰이나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발행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와요. 예. 그럼 적자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이제 좀 수익 좀 내볼까 해가지고 그런 거 없애잖아요. 그럼 더 바빠져나가요. 뭐 이해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이해합니다. 예. 그러니까는 소비자 락인이 제일 힘든 건데 예. 그 락인을 네이버에서는 네이버 페이로 한 거죠. 그러니까 100만 원을 갖다가 미리 적립을 해놓고서는 그걸 쓰게 되면 3%에 해당하는 걸 페이백을 해주겠다. 맞아. 많이 돌려주더라고요. 네. 그거 다른 회사는 못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일반 그 뭐 21번가나 G마켓이나 이런 데들은 한 판매 수수료가 한 10% 정도 돼요. 10에서 15% 정도 돼요. 그거 받아가지고서 그 고정비 다 쓰고 그래도 마케팅비 좀 하고 그래도 BEP잖아요. 지금 G마켓 같은 경우에 그렇게 돈 안 썼는데도 뭐 M에서 떨어뜨리면서 사업했는데도 그래도 영업이익이 800억에서 1000억밖에 안 났어요. 거래액이 10조가 넘어가는데. 야, 10조 팔아서 1000억 벌면 그러니까는 일반 온라인 유통회사들은 그런 페이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네이버는 가능해요. 왜냐하면 네이버의 판매 수익은 광고 마케팅이기 때문에. 아, 판매 수수료가 아니고 판매 수수료를 받아서 뭔가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 회사는 그거 막대한 트래픽을 활용한 광고 마케팅 수익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판매 수수료 가지고서 페이백을 해줄 수 있는 마케팅을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수입원이 아니니까. 네이버만의 특수한 수익 구조를 통해서 이뤄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스마트 스토어는 어때요? 그건 약간 오픈마켓적인 성격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는 과제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소비자를 낙인해야 되고, 두 번째는 벤더들을 낙인해야 돼요. 셀러들, 판매자들. 네네. 이제 여러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만은 뭐 셀러가 벤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벤더들을 갖다 낙인해야 되는데 벤더도 마찬가지예요. 11번가에 팔아도 되고 G마켓에 팔아도 되고 다 마찬가지. 수수료 다 똑같아요. 예, 그래서 다 이렇게 띄워놓죠. 그런데 이제 우수한 벤더들을 많이 유치를 해야지 소비자들도 뭐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수한 벤더들 그리고 모든 카테고리를 다 갖추고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온라인 유통의 맹주가 되려면 거기에서 못 사는 게 없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벤더들을 위한 락인 장치를 또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거를 뭐라고 했냐면 이제 스마트 스토어, 라이브 커머스, 그 다음에 풀필먼트. 오픈마켓이 지금 제일 힘든 게 뭐냐라고 하게 되면 소비자들이 배송받을 때가 되게 불편해요. 맞아요. 저도 이제 가격이 되게 싸가지고서는 G마켓이나 11번가에서 물건을 사게 되면 어떤 경우는 막 일주일 돼도 안 와요. 그래가지고서 전화를 해보면 아 그게 저희가 재고가 소진됐는데 왜 그럼 얘기를 해줬어야지. 그럼 얘기를 해야죠. 그걸 갖다 산 다음에 내가 전화를 해야지 해주니 그걸 또 어디다 뭐 하소연할 수도 없어요. 심지어 전화해서 받으면 다행이에요. 이게 판매사로 전화하세요, 뭐 유통사로 전화하세요, 뭐 택배사로 전화하세요, 뭐 그냥 그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꾸 오픈마켓을 떠나는 거예요. 그게 조금 비싸도 쿠팡이 편한 거죠. 배송 시간까지 딱 정해주는데. 그러니까는 배송에 대한 그런 인프라가 배송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되게 높아진 거죠. 이제 그런데 오픈마켓은 이제 그런 거를 구축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벤더들이 이제 그런 점점 더 오픈마켓에서 판매가 잘 안 되고 막 이런 건데 네이버가 이제 그 부족한 점을 해결을 해주겠다라고 해가지고서는 이제 풀필먼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그런데 자기가 또 그건 해본 적이 없거든요. 없죠. 이 회사는 인터넷사든지 물류회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CJ 대한통운하고 이거 진짜 자기가 하는 거보다는 전략적으로 제휴를 맺고 그 다음에 이제 CJ 대한통운은 또 이게 식품은 또 없어요. 여기는 그냥 이게 물류센터지 말 그대로 배송 일반 공산품 배송을 위한. 그래서 식품 카테고리는 또 쓱닷컴이 되게 잘 풀필먼트를 또 구성을 하고 있으니까 쓱닷컴한테도 연락해가지고서는 우리하고 전략적 제휴를 좀 맺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지분도 교환하고 막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물류 인프라를 강하게 갖추게 되면서 벤더들을 또 락인시키는 그건 쿠팡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여기서 반 쿠팡 연대가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형성이 된 것 같아요. 대한통운, 네이버, 신세계 그리고 이번에 이베이 코리아가 신세계로 들어갔으니까 공산품, 식품, 포털, 풀필먼트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쿠팡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좀 아실 테니까 쿠팡은 이 진영 싸움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좀 짧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제가 이제 온라인 유통의 삼국시대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냐 하게 되면 각각의 개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쿠팡은 우리나라 최대 실질적인 온라인 유통회사예요. 왜냐면 매출 규모가 제일 커요. 14조니까. 예. 네이버나 그 쓱닷컴은 매출은 얼마 안 됩니다. 왜냐하면 판매 수수료 받은 거니까. 여기도 이제 수수료 베이스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온라인 유통회사 1위는 쿠팡. 예. 여기에 가장 큰 경쟁력은 직매입. 직매입은 물건을 싸게 살 수가 있거든요. 그 가격 경쟁력이 가장 좋을 수가 있죠. 짧게 그냥 소개드리면은 오픈마켓은 걔는 가만히 있고 여기서 파는 사람이 있고 사는 사람이 있으면 연결만 해주는 거고, 쿠팡은 벤더로부터 물건을 자기가 사서 네. 가지고 있다가 네. 소비자가 원하면 바로 갖다 파는 거고. 그러니까는 배송을 바로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자기 물류센터에서 보관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직매입 상품만 보관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네이버가 그런 식으로 벤더들을 유혹하니까 쿠팡에서도 그럼 우리가 물류센터만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경쟁력을 제고를 하고 있죠. 아무튼간에 쿠팡은 우리나라 실질적인 최대 온라인 유통회사고 가장 강한 경쟁력은 배송과 직매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최대 온라인 플랫폼 업체가 플랫폼 업체 샵인샵 매출이 이제 그 절반 이상을 또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삼자 거래가 또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매출은 되게 작아요. 자기가 직접 매입해서 파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수수료 받으니까 매출은 막 1조 윤노밖에 되지도 않죠. 아무튼 근데 거래액 자체는 뭐 굉장히 제일 큰 28조 원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여기는 다 이제 공산품이에요. 이제 쓱닷컴 같은 경우에는 식품이 비중은 작아요. 온라인 유통 시장에서 15%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메인은 공산품 시장인 거고 온라인은 한 15%가 식품인데 거래되기가 힘들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아무튼 그 시장 내에서는 쓱닷컴이 이제 최고인 거죠. 이렇게 이제 삼국 시대를 그려왔는데 이베이 코리아 M&A를 분기점으로 해서 좀 이제 다르게 가지 않을까. 기존의 삼국 시대가 각자의 역량을 제고시키는 각자의 특성을 가지고 시기였다면 요 삼자거래 시장이 제일 크거든요. 사실은 삼자거래 시장이. 근데 이 삼자거래 시장은 진입장벽도 너무 낮고. 그러니까 삼자거래 시장이 뭐죠? 이거 오픈마켓과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는 벤더들이 따로 있고 직매입하지 않고 벤더들이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판매를 하는 이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니까 11번가 G마켓, 뭐 위메프, 티켓몬스터 같은 업체들이 다 그런 삼자거래 메이저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쿠팡도 그 비중이 작지 않지만 쿠팡은 직매입이 워낙 세니까 이제 그렇게 분류를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요 시장은 진입장벽도 되게 낮고 뚜렷한 특성도 없고 그래서 언제든지 들어가도 되고 하지만 수익은 안 나고 막 이런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이 시장을 두고서는 이제 새 업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서기 시작했다. 각자 경쟁력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제일 큰 시장은 요 시장인데 이 시장을 먹으려면은 이게 뭐 크게 수익이 나는 건 아니지만 점유율은 제일 큰 시장을 이 세 군데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공략해 나갈 것인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하고 쿠팡은 그런 작업들을 조금씩 하고 있었던 거고, 쓱닷컴은 사실은 이런 거에서는 안 했었거든요. 식품이 워낙 강하고 대형마트하고 시너지다 보니까는 이제 요거는 뭐 우리가 해야 될까 이렇게 주저하고 있었는데, 옛날 같았으면 그 골목상권 침해한다고 뭐라 그랬을 거예요. 노선을 갖다 최근에 이제 완전히 바꾼 거죠.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이게 좀 이제 애매해진 게 쿠팡하고 쓱닷컴은 약간은 차별적인 그 카테고리였거든요. 그쵸, 식품 대 공산품. 물론 이제 여기도 공산품을 하고 있고 쿠팡도 식품을 하고 있지만 서로 마케팅적인 측면이 강했지 핵심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를 하게 되면 이제 쿠팡하고 맞짱을 떠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 진짜 거죠. 점유율 게임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적벽대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하고 쿠팡은 경쟁 관계, 긴장과 협력 관계가 다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삼자거래 시장도 조금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또 어차피 쿠팡도 네이버에 샵인샵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긴장과 협력 관계가 있었고, 네이버하고 쓱닷컴은 완전 협력 관계였어요. 공조 관계. 왜냐하면 네이버에서 부족한 게, 아쉬운 게 식품 카테고리였어요. 네이버 장보기가 사실상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쓱닷컴이 안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카테고리 확대 측면에서 쓱닷컴이 되게 필요했고, 그다음에 물류센터도 필요했고, 그래서 얼마나 이제 좋은 친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쓱닷컴 입장에서도 아무튼 네이버가 포털 사이트니까 가장 고객과의 접점이 크잖아요. 그러니까는 네이버의 샵인샵으로 들어가는 게 나쁘지가 않은 거였고,
예. 그다음에 여기 지금 물류센터 투자하려고 하고 있는데 1조, 2조 투자했는데 이게 자기들이 거래량 작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물류센터가 비효율화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네이버가 야 우리 물량 좀 너희가 해주면 안 될까? 뭐 이렇게 되면서 아주 그냥 좋은 사이였는데 이게 이베이 코리아를 이마트가 이제 인수를 하게 되면 약간 좀 그렇죠. 예, 이거 공산품인데 그러니까. 네이버가 하려고 하고 있던 사업인데 그러니까 네이버의 주요 고객이었던 거잖아요. 샵인샵 쪽에. 예, 예. 그리고 자기가 이제 확대를 해야 되는 그런 삼자 거래 시장인데 이걸 갖다가 10조 원 이상을 갖다 가져가 버리니까 그러면은 네이버는 조금 이제 빈정이 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스타컴 입장에서 물류센터 이제 되게 크게 짓잖아요. 예. 아, 이베이가 먼저죠. 자기 회사인데. 그치. 네이버에서 그냥 떨려 나온 예. 주문 나온 거보다는 예. 내가 가지고 있는 회사 물류를 먼저 해줘야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약간 우선순위에서는 물론 지금 그렇게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아무튼 뭐 인지상정이죠. 그치. 이제 그게 뭐 상식적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하고 쓱닷컴, 이마트도 사실은 좀 경쟁을 긴장과 협력 관계가 이렇게 묘한 줄타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삼국시대가 기존에는 서로의 역량을 기르고 있었던 시기라면 각자 지역에서 예. 지금은 중원을 가운데 두고서 본격적으로 경쟁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시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전쟁이 이제 시작된 거죠. 이게 뭐 짧게는 한 3년 정도는 걸릴 거고 그럼 그 이유를 얘기하는 것까지는 좀 지금은 좀 이른 것 같긴 한데 기준은 얘기할 수 있죠. 아, 예. 그러면 기준은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는 어차피 MS를 확대를 해야 된단 말이죠. 다 그러면은 MS를 확대하는 결국 소비자를 끌어와야 되는 건데 그 기준은 세 가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일단 가격이 쌓여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배송 인프라. 그다음에 세 번째가 상품의 구성, MD죠. 예, 이렇게 되는데 일단 배송 인프라는 이건 단기적으로는 일단 쿠팡이 엄청 세고 그쵸. 이마트가 이걸 투자한다고 하지만은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리죠. 그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그러니까는 배송 인프라는 약간 이제 좀 뒤로 밀려요. 그다음에 상품의 MD 온라인 유통업체들은 MD를 신경 안 씁니다. 거의 다 있잖아요. 예,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MD가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하고 온라인이 상당히 다른 게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의 임원들은 다 MD 출신들이 많아요. 상품 보는 능력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또 어디다 배치할 그렇죠. 것인가. 예. 그런 역량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가치예요. 예. 그런데 온라인 유통은 MD가 필요가 없어요. MD 능력이 다 있는데 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긴 개발자들이 많아요.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이거를 보이고 디스플레이하고 쇼핑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고 그 MD 역할을 빅데이터가 해주는 그쵸?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걸 얼마 잘 활용하냐의 문제지 개발자들이 많지. 그래서 이제 완전히 DNA가 다른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MD는 이거는 경쟁 상황이 지금 아니다. 이베이 코리아나 쿠팡이나 MD는 뭐 비슷하다. MD는 X, 예. 물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네. 그럼 남은 거는 가격이죠. 가격밖에 안 남았네요. 네. 예. 그럼 누가 더 싸게 파느냐의 문제거든요. 행복한데요? 예, 소비자들은 또 행복하게 됐어요 지금. 예, 또 행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마트가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한 다음에 마케팅을 세게 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두 개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시장 점유율하고 수익성이 같이 가기는 힘든 거죠, 이제. 프로모션을 할수록 점유율은 올라가는데 수익은 떨어지고 네네. 수익을 내려고 하면은 점유율이 떨어지고 그쵸. 그런 반비례 관계가 있다는 그래서 거죠. 작년에 그 G마켓 이베이 코리아 시장 점유율 떨어졌잖아요. 12%에서 예. 2포인트 떨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그래도 낮지만 그런데 앞으로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이마트에서도 이미 자기들이 이제 이익은 안 낼 거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시장 점유율을 올리지 않으면 M&A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럼 그 비싼 가격에 뭐로 사왔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았죠. 그쵸.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는 애는 왜 그 값을 그러니까 점유율을 올려야 돼요. 그거는 당연한 정책 명제예요. 지금. 예. 무조건 올려야 돼요. 그럼 올리려면 수익성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이제 수익성이 깨지면서 주가가 가려면 주식의 투자자 입장에서 주가가 가려면 밸류에이션이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미래에 대한 기대가 높아져야죠. 예. 그럼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야 되죠. 근데 지금까지는 쿠팡이 혼자 노는 게임이었어요. 그렇게 마케팅비를 세게 쓰는 회사가 없었잖아요. 저 1분기에 3천억 썼는데 물론 그게 다 마케팅비로 쓴 건 아닙니다만 영업 손실 3천억 냈는데 그런데 주가는 오히려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훌륭한 회사가 없습니다. 1년에 한 분기에 3천억씩 고객들한테 퍼주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시장 점유율이 6% 포인트 상승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14% 하다가 20% 가까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야 이거 뭐
다 먹겠구나 하면서 올라가는, 특히 미국 투자자들은 아마존에서 경험을 해봤거든요. 역마진 MS 확대 전략을 2번이나 성공시킨 게 아마존이니까. 그러니까 아마존에 대한 이런 기대감을 그대로 지금 쿠팡에 싣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한국의 그런 배송 서비스라든지 어떤 소비자들의 시민의식 이런 거. 집 앞에 택배가 쌓여 있잖아요. 아, 훌륭합니다. 우리나라 택배 가능한 게 뭐 집 주인을 만날 필요가 없잖아요. 아무도 안 집어가요. 근데 이상하게 자전거는 가져가대요. 커피숍에 핸드폰은 안 가져가고 집 앞에 택배는 안 가져가는데 꼭 자전거는 절단 이렇게 끊어서 예, 어쨌든 농담이었습니다만 혹시 마지막으로 유통에 관심이 가진 많은 분들에게 좀 짧게 한 말씀만 해주시면서 마무리 좀 해볼게요. 그 유통업체들을 투자할 때 이게 상당히 그 우리가 주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존버라고 하잖아요. 예, 장기 투자. 그러니까 유통업체들은 이제 함부로 그렇게 하면 힘들죠. 왜냐하면 점점 더 헤게모니가 지금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오프라인 유통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경기적인 측면만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업사이클 다음에 다이사이클이 더 길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소비의 밸류체인상에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소비의 국경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풀어놓고서 뭔가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업체들, 이런 업체들을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글로벌 브랜드 업체들, 한국에서는 후나 뭐 설화수나 뭐 이런 이제 브랜드 로열티가 높은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중장기적으로 투자 가치가 높다. 이 그 온라인화가 되면서 소비의 국경선이 허물어졌어요. 시간과 공간의 장벽이 허물어졌고, 그러니까 브랜드 업체들이 해외 진출하는데 굉장히 쉬워졌거든요. 반대로 해외 브랜드 업체가 우리나라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쉬워졌고, 그러니까는 브랜드력이 떨어지는 업체들은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고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중국 다음에 인도 있고 동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디다스나 나이키나 뭐 로레알이나 에스티로더 이런 업체들은 다 들어오죠. 그러니까는 중장기적으로 계속 지금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되게 커진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컨슈머 업체들 함부로 이렇게 낙관하거나 비관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이런 산업 구조의 변화를 면밀히 좀 특성을 살피면서 투자의 전략을 가져가시는 것이 맞다. 사실 유통은 우리가 항상 접해 있는 공간에서 우리가 소비하는 모든 것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거기에 익숙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 안에서 디지털 전환이 정말 파격적으로 이루어지는 동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같은 물건을 쓰고 있지만 그 물건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 손에 들어오는지에 대한 그런 생태계는 정말 이전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 로켓 배송 어디서 날아왔을까 이 책 많이 사주시면은 그 박종대 위원님께서 또 화장품 얘기도 나중에 한번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면서 오늘 긴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발칙강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